뭐 우선 오늘 정말 제일 핫했던 통일교 이야기부터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오늘 방송 직전에 속보가 하나 떴어요. 뉴스토마토에서 그 통일교 측 금품 수수 의혹 5인의 명단을 취재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자, 순서대로 정동영, 전재수, 임종성, 나경원, 김규환 의원 등입니다. 과연 이게 사실이라면 네, 이게 또 어떤 식으로 또 흘러갈 수 있을까? 이 5명이. 그러니까 뭐 사실 확인을 조금 해봐야 되겠지만은 어제 이제 그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발언이 있은 이후 사실 여의도 바닥에 찌라시가 엄청 돌았었잖아요. 엄청 뭐 명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누가 얼마를 받았다더라, 뭐를 받았다더라.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데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뭐 말을 얹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보통 이런 건 나중에 보면 맞는 경우들이 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5명 이름 나온 중에 이제 나온 분들 중에서 뭐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리부터 나와 있었던 분이고요. 그쵸. 핵심 수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임종석 의원님이 딱 이게 떴던 게 이분이 저번에도 그 송영길 의원 당시에 그 민주당 대표 당시에 그 네. 돈봉투 논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혐의가 있었던 걸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논란이 됐었던 게 뭐냐면 그냥 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 녹취가 그때 나왔었잖아요. 돈봉투를 살포했었던 네. 그 사람들이 아니 여기는 안 주려고 그랬는데 저희도 주시죠 해가지고 자기가 3개를 뜯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녹취가 나왔어가지고 네. 물론 이 사람들끼리 이제 얘기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임종석 의원한테는 안 주려고 그랬는데 자기도 저희도 주십시오 그러더니 한 3개를 집어가 버렸다. 아하. 이런 식으로 얘가 나가가지고 네. 뭐 이런 그 당시에 좀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얌전히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서서 받는 이런 모습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또 이름이 올려서 이런데 좀 빠지지 않는 분이신가.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땐 굴뚝의 연기가 잘 안 나져요. 뭐 물론 이게 확정은 아닙니다. 예. 뭐 경찰 조사가 끝났고 이런 건 아닌데 보통 정치권에선 아니땐 굴뚝엔 연기가 안 난다. 뭐 이건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이제 지라시라고 얘기했을 때 지라시에서 제가 봤을 때 언급된 분이 3명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SBS 보도 관련해서 이른바 A, B, C 맞습니다. 했을 때 A, B, C가 나왔는데 A가 전재수, B가 임종성, C가 이제 정동영 장관이었는데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한겨레부터 일면에서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조졌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을 받고 명품 시계 2개를 받았는데 이른바 이제 그 한학자 총재를 만나고 경배 절을 한 다음에 돈을 4천만 원 받았고 까르띠에하고 불가리 명품 시계의 어떤 브랜드 명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이었거든요. 2018년 정도에 받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받았는지는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이제 그 본부장 그 윤 본부장이 언급했던 의원 2명 중에 1명이 전재수고 1명이 이른바 이제 임종성이라고 알려졌는데 임종성 같은 경우 의원 같은 경우는 전 의원이죠. 이분은 이제 친명계 쪽 경기도 광주 쪽에 이제 국회의원이었고 한 번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16년도에 하고 나서 그때 초선하고 몸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도 몸 상태가 건강이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튼 이제 돈 관련해서 그 이른바 이제 봉투 받은 사람으로 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재명 쪽에서 좀 관심이 있을 것 같고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성남시장 시절에 정통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노무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했던 사람 이른바 친문과 친명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됐던 게 뭐였냐면 정동영이 그때 2007년도에 대선에 나올 때 노무현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친문이 정동영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동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발벗고 나서서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입니다. 성남 시장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 친문과 이재명과 결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정동영한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소위 말해서 잘 못 나갈 때 대선 후보였던 정동영 그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첫 단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동영을 바라볼 때 본인이 대통령이지만 그 당시에 이제 관계가 계속 가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군대 갔을 때 한 번 병장은 제가 2병 때 본, 1병 때 본 병장은 한없이 높아 보이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맞아. 이제 첫 단추 효과가 오래 가는데 결국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 임종성과 정동영은 사실상
이재명 쪽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전재수는 문재인 쪽 사람은 맞습니다. 노무현 쪽 사람인데 문제는 이제 이번에 부산시장으로 나가고 굉장히 나름 민주당이 전재수를 통해서 박형준 시장한테 도전을 하고자 할 분위기를 막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꺾여서 좀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말씀해 주시다가 이렇게 또 부산시장 이야기하니까 뭐 그걸 한번 또 네.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여론조사 지금 계속 돌려보면 전재수 장관 말고는 지금 뭐 박형준 현 시장에 뭐 견줄 수 있을 만한 후보조차 없어요. 뭐 제가 막 찾아봤는데 사실 여기 방송에서 뭐 언급하기도 되게 좀 미안할 정도로 지지율이 안 나오시는 분들밖에 없어요. 지금 실제로 이제 전재수 장관이 저는 이제 뭐 민주당 분이니까 잘 모르지만 그 민주당 분의 이제 아는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 들은 거로는 그 지역에서 확고한 지지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대선에서만 봐도 이분의 지역구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찍었던 표가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막상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전재수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지역 표심을 가지고 있고 좀 지역에서 평판이 좋은 분이시라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그래서 이런 점을 잘 활용해서 이번 지선에서 민주당의 어떤 카드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스크래치가 아주 크게 나버린 거죠.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름은 지금 뭐 취재를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어떻게 얼마를 줬다 이런 게 구체적인 증거까지 나왔어요. 이거는 사실 수사 대상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우리나라 두 번째 지자체 부산이라고 하는 큰 곳에 대항마가 스크래치가 난 상황.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지켜볼 만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이제 대항마가 없을 거. 근데 제가 사실 전재수 장관 지역구 근처가 고향이에요. 본가. 거 완전 지역구는 아닌데 바로 옆 동네거든요. 희한하게 빨강 물결이 쳐도 거기만 깃발을 항상 이렇게 꽂아 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되게 독특한. 그래서 지난 총선 때도 서병수 시장 전략 공천 때렸는데도 졌잖아요. 되게 특이한데 만약 전재수 장관이 이번에 만약에 날라가면 요 뭐 부산판도 어떻게? 근데 보세요? 이게 보면 선거는 마지막까지 이제 긴장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전재수 의원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단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전재수 장관이 만약에 못 나왔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차피 우리 세상이다. 거기에서 보면 이제 경선에서부터 무리를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형준 시장에 대한 평가 뭐 나쁘지 않은데 거기에서 이제 도전하는 사람 중에 김도읍, 그 다음에 박수영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상대가 있을 때 우리가 도리어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선거는 오만하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한테 호재가 나중에는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을 봐야 되고 전재수라는 사람이 왜 그쪽에서 인기가 있느냐 현장에 굉장히 그 뭐랄까요 뭐 현장과의 어떤 밀착 그게 굉장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보면 사람에 대할 때 좀 따뜻하게 대하고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 속에서 2016년도에 처음으로 입성하고 내리 삼선을 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유일하게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이 있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해수부 장관 시키면서 해수부도 어떻게 보면 윽박질러서 그쪽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해수부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생뚱맞게. 그러니까 부산 시민 입장에서는 맞지만 그게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부처가 같이 있을 때 시너지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두고 빨리 이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새 들어 사는 겁니다. 그 건물에.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첫 단추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위기감은 좀 있을 거다. 그래서 전재수를 과하게 처음부터 밀었던 것이 민주당 안에는 플랜 B를 만들기 위해는 악재가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호재라고 본다면 그거는 굉장히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오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경계해야 된다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 뭐 부산 선거 이런 거 이전에 이 통일교 얘기가 이제 오늘 나오고 어제 오늘 계속 이걸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여의도 바닥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어떤 분석이 있었냐면은 실제로 지금 여기에 뭐 친명계 의원도 있고 뭐 친문계 의원도 있다라고 하지만 친명계 의원분들은 사실 좀 힘이 빠지는 분들입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임종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현역이 아니시고 정동혁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관 예우 대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분이 어떤 정권의 실질적인 뭐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나왔던 그 세계본부장의 증언도 보면은 우리가 뭐 21년 이전까지는 민주당하고 친했다 이런 결국 문재인 정권 때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뭐 여야 가리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해라라는 워딩이 바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여기서 막상 그 리스트 같은 거에 정보를 좀 따보니까 우리 쪽 핵심은 다칠 사람이 많이 없다. 근데 마침 친문 쪽 사람들이 조금 많이 다칠 것 같으니까 요즘에 뭐 명청대전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결국 나오죠. 명청대전의 그 정청래 뒤에 있는 그림자는 친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에 그래 엎어진 김에 어차피 정리하는 겸 쳐서 이게 또 결국에 국민의힘 지금 의원분들도 몇 분 엮여 계시고 또 구속 수사를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엮어서 깔끔하게 처리하고 본인은 여야 가리지 않고 한 이미지 챙기고 이런 식으로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냥 친문과 친이의 어떤 이런 아귀다툼이 저는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네요. 근데 아까 뭐 두 분 말씀도 되게 일리가 있는 게 아니 또 이게 만약에 상대가 약해진다 뭐 이러면 사실 뭐 어디 구청장 뭐 지지율 뭐 한 자릿수 나오시는 분들이 아마 민주당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야 이건 나가면 묶는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게 꾸준히 보면 이제 경기를 제가 뭐 해야겠네. KBS 기자할 때 제가 민주당 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그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이 네. 국민의당이 안철수가 민주당에서 나오면서 3자 구도가 됐습니다. 네. 선거에서 보면 구도가 가장 강력하게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1대1의 승부가 아니라 3자가 됐고 나의 상대가 찢어졌다. 그럼 내가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새누리당이 오만해서 180석 정도를 예상했어요. 200석까지.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느냐. 그러다 보니까 진박공천이라고 해서 친박을 넘어서 이양구라는 사람을 들이대가지고 좀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영향력을 행사했죠. 그 과정에 김무성이라는 사람은 옥새를 가지고 튀고 영도다리 가서 영화 찍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에 민주당은 두 자릿수 나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문재인이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가서 진짜 삼고초려해서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123석이 된 거예요. 새누리당 122석이고 그리고 국민의당이 한 30여 석에서 여소야대가 된 겁니다. 근데 그때 2016년도에 어떻게 본다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그 당시에 만약에 새누리당이 1당이었다. 그럼 그렇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소야대 국면에서 최순실한 사람이 나왔을 때 악마하고 약간 B급으로 치환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감정선을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오만하면 그렇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이 잘 나간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제 전재수가 안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한테 과연 지금 혹이냐? 결국은 리더나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지도부의 가장 큰 능력은 끝까지 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긴장감을 유지하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경각심을 꾸준히 가지고 경계해야 된다. 근데 오늘 아까 기사 보니까 해수부 오늘 이사하고 있더라고요. 이사 그래요? 첫날이라 가지고 아이고. 그 부산 청사에 막 짐 풀고 있는 사람들 기자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취재하더라고. 어떤 심정이십니까? 하면서 일단 자기가 안 했다고 하니까 일단 장관님 믿고 우리는 뭐 짐 열심히 날라야죠. 뭐 이런 뭐 이런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아유 뭐 아무튼 그 수사 대상이 되었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아무튼 수사를 통해서 뭐 공명정당하게 밝혀질 거라고 또 보고 또 여기 사실 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거 뭐 종교단체 해산 검토해라 뭐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윤영호 이 사람이 오늘 뭐 실명 언급하면서 밝힌다 했는데 결국에 오늘 깊이 반성하면서 실명 언급을 안 했어요. 이 부분은 또 이 협박이 먹혀들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협박이 먹혀들었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가진 카드를 빨리 다 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 거 아닙니까? 이게 내 목숨줄이다. 네, 실제로 지금 본인이 있는 교단의 교주가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이거를 뭐 없애네 마네 하고 있는 서슬이 펄한 상황에서 본인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엄청 머리를 굴리시고 계시겠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뭐 그 짧은 새에 뭐 딜이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뭐 사실 이렇게까지 질러놓고 아무 말 안 했다는 거는 뭔가 분명히 심경의 변화가 있던 상황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사실 상황에서 그 사람의 입을 다물기 위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군가 그게 그러면은 범인이네. 예 거기가 어디가 우리가 용의선상을 올려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인다라고 몇 생각합니다. 명 없네요, 근데. 근데 실제로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얘기하신 것 같이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또 굉장히 보호받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떤 종교법인이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해서 이거를 특히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의 대표자가 이거를 뭐 없애겠다 말겠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특검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제19 챙기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 인지는 8월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벌써 12월이 돼가고 있는데 근데 야 자기들이 이런 수사를 인지해놓고 특검법의 범위를 핑계대면서 우리가 수사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근데 맞는 말이긴 합니다. 이 특검법이라는 게 처음에 그 범위를 정해놓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특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만 하면 다 불러다가 별건 수사하고 확장시켜가지고 구속영장은 빵빵 쳐놨는데 구속 하나도 못 시키고 그렇죠. 엄청 확대해서 하다가 자기들 식구 되니까 뭔가 갑자기 철두철미하게 규칙을 지키는 모습 이런 모습 당연히 국민들 바라보시기에는 쟤네 결국에는 정치 특검이구나 이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말 본인들이 그게 범위가 그 특검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8월에 이걸 공개했어야죠.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특검 특성상 우리가 이거 할 수 없으니까 수사관에서 가져가서 디벼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야당에서 비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가서 좀 부랴부랴한 느낌이 있거든요. 결국에 이번 특검이라는 게 결국에 국민의힘 참여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 인선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 특검이라는 것을 또다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논평하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통일교 게이트다. 뭐 이거 줄줄이 나온다. 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게 사실 보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진영의 수장이죠. 그쵸. 개딸 주권 시대를 연 사람 아닙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정확하십니다. 정치보복은 몰래 하는 거다. 숨겨뒀다가. 그런데 제가 볼 땐 대놓고 하고 있지. 엄청 대놓고. 근데 맞아요. 제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보면 참 조급하고 경박하고 참을 수 없을 만큼 이제 가볍다고 보는 게 뭐냐면 지난 2일에도 한번 겁박을 하고 특정 종교를 해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뭐 여야 고위 가리지 않고 다 수사해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것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기소돼서 재판에서 확정적으로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본인이 들이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조급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참 무식한 발언을 했습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잖아요. 네. 정교 분리의 원칙은 뭐냐면 국가 권력이 특정 종교를 동원하거나 특정 종교를 탄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지키라고 한 게 그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뭐냐면 이거 정교 분리의 원칙은 종교 측에 요구하는 덕목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국가에 정부에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특정 종교를 막 동원해. 그리고 특정 종교를 이렇게 이재명처럼 막 탄압해. 이게 종교 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뭔가 정치권에 영향을 줬으니까 아예 해산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법조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법을 굉장히 왜곡을 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른바 개딸들의 어떤 정치적 흥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 뭐 일종의 궤변을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무섭고 결국은 윤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말하고 싶은데 이게 진짜 우리 제 대변인 말씀처럼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겁박당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여기에서 왜 다 썰 푸냐. 칼은 뽑으면 별로잖아. 네. 뽑기 전이. 맞죠. 뽑기 전이. 뽑는다, 죽인다. 그렇지. 이런 느낌. 그럴 때. 네. 그래서 본인도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얘기를 하는 거고 다만 오늘은 굉장히 읍수하면서 내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다. 그렇게 호소를 했고요. 근데 이거는 1심 결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 언제든지 본인의 육성으로 또 언급을 할 수 있고 오늘 변호인을 통해서 뒤늦게 입장을 낸 게 있는 게 뭐냐면 그겁니다. 우리는 양쪽에 줄댔다. 보험 들었다. 맞죠. 영어로 말하면 어프로치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질은 뭐냐면 왜 이 사람이 맥락 없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과하게 반응을 보이느냐? 캥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진상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핵심은
앞에 5명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진상의 이름이 나왔고 또 일부 보도에 보면 이재명이 직접 전화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중심되게 저희가 그러니까 무게감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정진상 씨는 대장동 같은 데서 막 2,400억씩 헤쳐먹다 보니까 4천만 원은 눈에 뵈지도 않아서 안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까 그 대통령이 오늘 그랬잖아요. 여야 가리지 말고 다 공정하게 뭐 이렇게 엄정하게 수사해라 이랬는데 이거 왠지 어디서 본 듯한 장면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때 공수처 만들면서 그 살아있는 권력에도 이렇게 뭐 수사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딱 문정부 인사를 딱 집으니까 아니 우리 말고 상대편 살아있는 권력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행간을 잘 읽어야지. 맞아. 그러니까 그 생략돼 있던 부분을 우리가 미처 캐치를 못했어. 여야를 가리지 말라 그랬지 정부 인사나 맞아, 이런 맞아. 걸 하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당의 문제다라고 저는 했다고 보고. 그래서 오늘 멘트도 사실 뭐 그런 맥락으로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튼 뭐 통일교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는 언급할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형 게이트화 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대형으로 그러니까 정말 줄줄이 실제로 이 종교 집단이라고 하는 통일교에서 매 정권마다 어떤 이런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고 지금 본인들 주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게 진짜 줄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뭐 어떤 국가가 탄핵까지 이른다거나 이런 큰 게이트가 시작 자체는 되게 작은 데서 시작했던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권의 몰락의 어떤 시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다 그러면 안 될까요? 그것도 표현의 자유죠. 기대한다. 네. 몰락해라. 네. 다 나와라. 조금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근데 마음. 저는 이제 종교, 그러니까 저는 통일교에 대해서 이런 어떤 범죄 행위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그만큼의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통일교에 대해서 일종의 악마 프레임을 좀 짜놓은 것 같아요. 근데 통일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펜스 부통령 왔을 때도 사실 여야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만났고요. 민주당에서는 위성락 안보실장 그리고 김현종이라고 하는 통상교섭 본부인가요? 그 특보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기들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한학자 총재 관련해서 구속했을 때 공화당 김기르치 전 하원 의장이 기고문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종교 집단이 잘못을 했을 때 처벌받는 건 맞는데 그 과정 속에 있어서 일종의 프레임 그렇게 다가서는 건 안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가 저번에 이제 그 해병대 특검 관련해 가지고 구명 로비 의혹, 그러니까 해병대 특검이 대통령이 화를 냈는데 그래서 수사를 외압을 해 외압 수사.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냐 구명 로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구명 로비 관련해 가지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하고 극동방송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영훈 목사님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그때 배우자분이 전화를 하려고 했어요. 목사님한테 그리고 변호사한테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참고인 신분인데도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그랬는데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명 로비 관련해서 기소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재명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이재명이 추천한 이 특검들 조국 혁신당이 추천한 이 특검들이 굉장히 이 종교의 영역을 굉장히 가볍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거는 신념의 문제잖아요. 내가 믿지 않더라도 믿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크게 느껴지는 건데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특히 통일교에 대해서는 수적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는 규정을 하면서 막대하고 있는데 통일교는 그렇게 소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통일교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뭔가 좀 있지 않을까.